자, 다음으로 창의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자, 그러면 창의성이 뭘까요? 창의성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여기 슬라이드에 따르면 창의성의 정의는 심리학 문헌에만 60가지 이상의 서로 다른 정의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전적 의미를 찾아봐도 창의성은 새롭고 남다른 것을 생각해내는 성질, 새로운 관계를 보는 능력, 전통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능력, 새로운 생각이나 개념을 찾아내거나 기존의 생각이나 개념을 새롭게 조합하는 것과 연관된 정신적이고 사회적인 과정 등 매우 다양하게 정의가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태에서 미국의 심리학자로 창의성의 아버지라 불리는 길포드 박사가 20세기 중반에 창의성을 정의합니다. 창의성은 유연성, 유창성, 독창성, 정교성을 의미한다 라고 한 거죠. 이러한 발언이 의미하게 된 것은 일반인들도 창의성을 가질 수 있다고 보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르네상스 이전까지는 창의성은 인간의 능력이 아닌 신이 준 영감이라고 해서 특별히 선택된 사람만 창의성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죠. 근데 미국의 심리학자 길포드가 창의성을 이 일반인들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유연성, 유창성, 독창성, 정교성으로 정의를 함에 따라서 평범한 일반인이 창의성을 개발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본격화되게 되었죠. 자, 여기서 유연성은 다양한 관점에서 폭넓게 사고하는 능력이라고 볼 수 있고, 유창성은 빠르게 사고하는 능력, 독창성은 기존과 다르게 새로운 관점에서 사고하는 능력, 정교성은 아직 다듬어지지 않는 생각을 보다 구체화하는 능력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길포드에 의해서 창의성의 정의가 조금 확립이 되었고요. 그 후에 광의의 창의성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창의성이라고 하면 되게 새로움 또는 참신성, 독창성, 색다른과 같은 이미지만 연상을 하게 되는데, 광의의 창의성에서는 기존에 없던 새로운 발명이나 발견뿐만 아니라 이게 이제 앞서 제가 언급했던 새로움, 참신성, 독창성이 되겠죠. 이것뿐만 아니라 기존의 것을 약간 변경하여 더 나은 상태로 개선하는 능력도 창의성이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세기 후반 이후에는 창의성을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도 창의성이 뭔지 머리에 조금 와닿았죠? 완전 새로운 것을 개발하거나 발견하는 것만 창의성이 아니라 기존의 것을 가져와서 약간 변경해서 적용함으로써 성능을 개선하는 것도 창의성 활동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공학에서의 창의성은 어떻게 정의가 될까요? 공학에서의 창의성은 창의 실용을 의미합니다. 즉 창의적 발상과 방법을 통해 실용적인 결과를 얻는 거죠. 앞에서 말한 창의성은 새로운 발견, 그리고 기존의 것을 응용해서 성능을 향상시키는 거라고 했었는데, 창의 실용이 의미하는 것은 이런 개념적인 것들에서 더 나아가서 실용적으로 결과를 얻는 것, 즉 만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공학자의 소임과 비슷한 거죠. 공학자의 소임은 to do, 실행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실제로 실용이 아니라 실행을 해서 만들어내지 않으면 공학에서는 창의성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해서 자신이 가진 기존 생각을 파기하여 이전에 없던 새로운 생각을 만드는 것, 즉 고정관념의 탈피 또는 발상의 전환을 의미함. 현상을 다른 형태로 변경하여 경제성, 간편성, 기능성, 효율성, 안정성 등에서 새로운 가치 창출 또는 개선이 이루어지는 것을 창의 실용이라고 합니다. 대신 실제 이것들이 실현되고 구현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면 창의성이 실용적이지 않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는 얘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고정관념을 탈피하라. 제가 앞선 슬라이드에서 창의성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기존에 없던 것을 발견하는 것 외에도 기존의 것을 약간 변경해서 더 나은 상태로 개선하는 것까지 창의성에 포함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념의 것들을 창의성으로 사람들이 인식하게 만들어준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마르셀 디샹, 발음이 어렵네요. 마르셀 디샹이라는 프랑스의 작가입니다. 이 프랑스의 작가는 미국 뉴욕의 한 전시회에 1917년 공장에서 대량 생산된 소변기를 사다가 거꾸로 놓고 생산자인 여기 리처드 무트의 이름으로 서명한 후에 샘이라는 제목으로 전시를 했습니다. 사실 이 당시만 해도 이 작품에 대해서 말이 많았었죠. 그냥 일반적으로 대량 생산되는 소변기를 가져다가 그냥 여기 올려놓고 샘이라고 하는 작품으로 내놨으니까 이걸 엄청나게 많이 먹었습니다. 뭐 이 작품을 치워야 된다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고 실제로도 이 전시회에서 이 전시품이 구석으로 밀려나는 상황까지 발생을 했었죠. 하지만 이 작품은 지난 20세기 동안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작품 1위에 선정이 됐고 2002년 필립스 경매에서 약 100만 달러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이건 사실 예술 작품이라고 볼 수가 없죠. 하지만 마르셀 디샹에 의해서 예술 작품은 무조건 새롭게 창작하는 게 아니고 고정관념을 깨뜨려서 기존의 것을 약간 변경하여 더 나은 상태로 개선하는 것까지 예술의 창의성의 부분이다라는 것을 이제 전파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로 인해서 창의성의 개념이 이렇게 확장이 된 거죠. 제가 새로운 거 발견하는 거 외에도 기존의 것을 가져다서 적용해서 성능을 개선하는 것도 창의성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창의성은 전혀 새로운 것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일상을 새로운 눈으로 보는 것이다 라고 이 작가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되게 유명해진 거고 이 사람으로 인해서 레드메이드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이 미술계의 새로운 기법으로 생기게 됐죠. 다음으로 창의성에 대한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창의성에 대한 오해인데요. 여기 첫 번째 보면은 창의성은 기발한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허황된 아이디어가 창의적인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아이디어는 문제 해결을 오히려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즉 기발함에만 초점을 맞추어서 색다른 아이디어를 무조건 창의적인 것으로 간주하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건 창의성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제가
창의성은 실용성과 창의성이 동시에 만족해야 된다고 했었죠. 근데 실제 실용 가능하지 않는 허황된 아이디어들은 창의성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창의성은 주어진 조건과 현실을 무시해도 된다. 주어진 조건과 현실을 무시하고 도출된 아이디어는 실용성이 없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어진 조건과 현실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사고해야만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도출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나온 창의적 아이디어는 실제 구현이 되지 못하면 의미가 없죠. 실제 활용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럴 경우 그냥 허황된 꿈과 같은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주어진 조건과 현실을 고려를 해서 창의성을 발휘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주어진 현실과 조건에 얽매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어느 정도 유연성을 가지면서 수용할 건 수용하고 변경할 건 변경하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도출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는 창의성은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다 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교육에서 정답을 찾는 데 치중해서 창의성을 떨어뜨렸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요즘 교육은 정답이 없는, 정답이 주어지지 않는 문제를 가르치는 교육을 창의성을 키우는 교육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정답을 찾지 않으면 또 이 창의성은 빛을 발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창의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정답을 찾는 과정이 필요가 하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즉, 창의성은 정답을 찾지 않고 계속 하다 보면 비판적 사고와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밸런스를 맞추는 게 중요하죠. 이 창의성과 문제를 푸는 해결, 능력 사이에 밸런스가 맞춰져야지 실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창의성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좀 약간 애매모호하죠, 이야기들이. 자, 그럼 공학자와 창의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학자에게 요구되는 창의성. 앞에서 실용, 공학에서의 창의성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실용 창의를 얘기했었죠. 그거와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공학자에게는 실용적인 결과로 연결될 수 있는 창의성을 원하는 겁니다. 새로운 발명이나 발견도 좋고 기존의 것을 가져와서 다른 시각으로 적용을 해가지고 성능을 개선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것도 다 창의성인데 이런 것들이 실제로 구현이 되어야지만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창의적 공학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21세기 공학자의 주된 고민은 why, what, how가 돼야 됩니다. 예전 공학자들은 단순히 문제를 풀기 위해서 how에만 초점을 맞췄었죠. 자, 21세기는 지식 기반 사회라고 불리고 다품종 소량 생산의 시대입니다. 따라서 사람들의 요구가 매우 다양해지고 오직 1등 제품만이 생존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죠. 그래서 공학자들도 how, 어떻게 해서만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why, what에도 초점을 맞춰야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21세기 공학자는 남들보다 먼저 문제를 발견하고 문제를 새롭게 창안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과 동시에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분명한 이유를 알고 이유를 설명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 쓸모없는 거를 하면 안 되고, 예전에는 how, 그냥 시키는 것만
문제가 주어졌을 때 해결하면 됐는데 지금은 사람들이 이거를 왜 필요로 하고 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정확하게 무엇을 개선하거나 무엇을 개발하면 될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21세기의 핵심 인재는 혁신적인 아이디어, 즉 전문 지식. 전문 지식은 당연히 갖추고 있어야겠죠. 이 전문 지식이 없으면 실용 창의를 구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현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아이디어만 있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이 아이디어를 실제 구현을 해서 제품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도 보유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이 혁신적인 아이디어에는 전문 지식과 창의성이 필요한 거고 여기에 아까 말했던 실행이 있어야 되죠. 이 실행은 추진력과 인내심이 있어야 됩니다. 실패를 계속 거듭하더라도 꾸준하게 목표를 가지고 추진을 해 나가야 되는 거죠. 여기 좋은 말이 적혀 있네요. 창의성은 하나의 도구이자 과정이며 창의성 자체가 목표는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문제를 해결하는 거고 창의성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 도구일 뿐입니다. 이걸 반드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창의성을 키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공학적인 측면에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겁니다. 이게 갖춰져야 창의성이 더해졌을 때 굉장히 훌륭한 공학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전공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 이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이고 창의성도 추가적으로 키워야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네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공학자에게 필요한 창의적 역량은 여기에 쭉 나와 있죠. 문제 인식, 문제 정의, 그리고 문제를 점검하고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아이디어를 실현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여기에 참신성과 실용성, 창의적 발상 도구 활용, 목적 지향적은 추가적으로 이러한 프로세스를 거치기 위해서 필요한 특성들이죠. 아이디어 같은 경우는 참신성과 실용성이 모두 만족시켜져야 실용공학이 실현이 되는 거고 창의적 발상 도구를 활용해서 이러한 창의적 역량을 키워야 된다는 거고 목적 지향적이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화살표가 각각 나와 있죠. 그래서 공학자에게 필요한 각각 이 스텝에서 필요한 창의적 역량에 대해서 적어놨습니다. 문제인식 부분에서는 새로운 문제를 남들보다 빨리 발견하고 창안하는 능력, 문제 정리에서는 인식된 문제의 근본 원인을 분석하여 진짜 문제를 정의하는 능력, 문제 점검은 정의된 문제가 해결할 만한 가치가 있는 문제인지 주어진 제약 조건 하에 해결 가능한 문제인지 판단하는 능력. 그리고 아이디어 도출은 문제 해결을 위한 참신하고 실용적인 아이디어를 도출하여 개념적으로 설계하는 능력. 아이디어 실현은 상세 설계를 통해 개념적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능력. 그리고 창의적 발상 도구 활용은 문제 해결의 단계별로 적절한 창의적 발상 도구를 선택하여 활용하는 능력. 목적 지향적은 문제 해결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추진력과 몰입 등의 능력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창의성 개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창의성이 뭔지에 대해서는 지금 다 학습을 해서 인지를 하고 있죠. 그러면 이 창의성을 개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고 왜 우리는 창의성을 개발해야 될까요? 자, 그 얘기를 먼저 해보죠. 창의성을 왜 개발해야 되냐? 그거는 창의성은 훌륭한 엔지니어를 위대한 엔지니어로 만드는 수단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훌륭한 엔지니어는 주어진 문제를 그냥 해결하는 사람이죠. 하지만 위대한 엔지니어는 문제를 먼저 인식해서 그거를 창의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사람이죠. 한 명의 위대한 엔지니어는 1000명의 훌륭한 엔지니어를 먹여 살릴 수가 있습니다. 삼성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기도 하죠. 박사 인력들을 굉장히 많이 뽑더라도 딱 한 명만 잘하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수천, 수백 명의 박사 및
직원들이 먹고 살 수 있다. 뭐 스티브 잡스가 위대한 엔지니어라고 볼 수가 있죠. 스마트폰이라는 획기적인 제품을 개발, 제안을 했으니까요. 근데 아이디어적으로만 제안을 했죠. 그래서 팀 쿡이라는 사람과 같이 해서 이거를 실용함으로써 그게 가치가 있어진 겁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회사들이 있었죠.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에서 메모리와 여러 부품들을 지원해주면서 이런 거를 구현을 한 거죠. 그래서 스티브 잡스는 이론적인 사상가죠. 실제 구현하는 방법은 잘 몰랐고, 근데 이거를 팀 쿡이라는 사람이랑 그 외 여러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이러한 위대한 발명품들을 개발하게 된 거죠. 이걸 통해서 또 알 수 있는 게 요즘 시대에는 혼자서 뭔가 훌륭한 일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분야에 대해서 전문 지식을 다 가질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 소통하고 협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거고요. 자, 그럼 창의성 개발의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세기는 왜 창의적 인재를 간절히 요구하는가? 그 이유는 아까 얘기를 했었죠. 이전까지는 산업사회에서는 문제를 주어지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21세기는 지식 기반의 사회가 되면서 다품종, 소량 생산이 필요하게 된 거죠. 그래서 남들보다 먼저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고 실행하는 게 중요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창의성이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산업사회와 지식기반 사회의 차이점을 한번 살펴볼까요? 산업사회와 지식기반 사회에서 경쟁은 산업사회는 제한적 경쟁이었고 지식기반 사회에서는 무한경쟁. 일은 예전엔 생계수단이었지만 지금은 자기의 꿈을 실현하는 거죠. 그리고 조직도 수직적 구조였지만 요즘은 수평적 구조죠. 서로 협력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융합이 트렌드가 됐고 혼자서는 뭔가 새로운 거를 개발할 수 없을 만큼 기술도 발전했고 사회도 발전을 한 거죠. 그래서 기업도 자본가 중심에서 지식 근로자 중심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노동하는 사람이 아니라 머리를 쓰는 사람이 필요한 게 된 거죠. 생산 방식도 소품종, 대량 생산에서 다품종, 소량 생산으로 바뀌었고 경쟁도 품질 경쟁에서 서비스 경쟁, 관계도 대립과 갈등이었지만 지금 참여하고 협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추진력은 옛날에 자본이 주였고 요즘은 인적 자원이 중요하죠. 물론 자본도 아직까지 중요하지만 인적 자원이 더 중요해지게 된 거죠. 그리고 경쟁력은 근면성실, 열심히만 하면 됐었죠 예전에는. 하지만 요즘은 창의성, 어떤 문제를 먼저 인식하고 해결하는 능력이 필요한 거였고요. 지식의 개념은 노하우, 그냥 계속해서 쌓은 그런 것들이었고 지식 기반 사회는 know where, know what, know why, know who. 그러니까 이거를 왜 해야 되고 누가 해야 되고 어떤 걸 해야 되고 어디서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다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학습은 정규교육, 지식습득이었지만 지금은 평생 동안 교육을 해야 되고 지식융합 창출을 해야 되죠. 자, 이 얘기가 좀 슬프게 들릴 수도 있네요. 평생 동안 교육을 해야 된다는 거. 옛날에는 정규교육만 받으면 드디어 공부를 하지 않아도 됐지만 지금은 죽을 때까지 공부를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공학자라면. 자, 앞서 얘기했던 내용들을 좀 간단하게 그림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인공지능, 즉 AI 기술 발전에 따라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를 했습니다.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까지는 how가 중요했죠. 어떻게 하면 되냐. 그 다음에 육체적 노동이 중요했습니다.
1차 산업혁명은 증기기관 기반의 기계화혁명이었고 2차 산업혁명은 전기 에너지 기반의 대량 생산혁명, 3차 산업혁명은 컴퓨터와 인터넷 기반의 지식정보 혁명이었죠. 그래서 농경사회에서 산업혁명에 의해서 산업사회로 접어들었고 정보사회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자, 물론 이 정보사회에서도 어느 정도의 창의성이 필요했었지만 지금 지능과 정보가 합쳐진 인공지능 기술이 곽강을 받게 되면서 이 창의성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게 된 거죠. 그래서 훌륭한 인재, 21세기의 공학자 훌륭한 인재는 창의적으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창의성 발휘의 3대 요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교육심리학자이자 창의성의 대가로 알려진 토런스의 창의성 모델에 따르면 창의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지식과 경험 그리고 동기부여와 더불어 창의적 발상 도구를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발상도구 여기 있네요. 하다고 했습니다. 자, 지식과 경험은 창의성 발휘를 위한 재료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전공 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면 창의성을 발휘하는데 한계가 따르죠. 그 이유는 창의성이 실제 실용 가능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죠. 터무니없는 기발한 아이디어는 창의성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공 기초 지식 을 반드시 습득을 해야 되고 그 외에도 정보를 수집하는 능력, 그리고 집중력, 추진력, 팀워크와 의사소통, 긍정적인 태도, 리더십, 열린 사고, 비판적 사고 등이 요구가 되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팀워크와 의사소통이 중요한 이유는 제가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21세기 사회는 혼자서는 뭔가를 할 수 없는 사회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한 분야에 대해서 전공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분야에는 다른 사람이 더 좋은 전공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거를 다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기술이 지금은 너무 발전해서 혼자서 모든 것들을 다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팀 단위로 많은 활동을 해야 돼서 팀워크와 의사소통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리더가 됐을 때 이 팀을 이끌어가는 능력도 필요하기 때문에 리더십이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의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능력들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적으로 해야 될 건 전공 기초 지식을 쌓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동기부여입니다. 동기부여는 적절한 보상과 칭찬 그리고 학업 환경, 근무 환경, 펀 학습, 펀 경영, 성취감, 비전 설정 등이 있겠죠. 대학이든 직장이든 적절한 동기부여가 없는 사람은 지속적인 창의성을 발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자기가 동기부여가 있어야 관심을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창의성을 발휘하기 위해서 계속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일단 대학에서는 학생들이 뚜렷한 목표를 설정하고 스스로 미래의 비전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기적으로는 이번 학기에 학점을 얼마 이상 받아서 장학금을 받겠다는 동기 설정이 필요하고요. 장기적으로는 내가 어떤 거에 관심이 있으니까 이런 거에서 어디에 취업해서 어떤 일을 하고 싶다가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보상은 그렇게 되죠. 뭐 장학금이 될 수가 있고, 칭찬은 교수님들이 칭찬을 많이 해주셔야 되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칭찬을 들은 학생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연구든 공부든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근무 환경과 학업 환경도 매우 중요하죠. 환경이 뭐 좋지 않으면 뭐 주변이 시끄럽거나 이러면 공부를 못하게 되겠죠. 그리고 회사적인 측면에서 보면 요즘 근무 환경을 많이 개선을 하죠. 그러니까 팀워크와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회사에 이제 파티션이라고 하죠. 그 파티션들을 없애거나 부서 간의 장벽을 없애서 같은 공간 내에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든지 이렇게 하고, 펀 학습, 펀 경영은 뭐 실습 위주라든지 여러분들이 뭘 할 수 있게 해주는 것들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창의성 발휘를 위해서 필요한 게 창의적 발상 도구라고 되어 있죠. 창의적 발상 도구는 이제 브레인스토밍, 마인드맵, 스캠퍼, 트리즈 등이 있는데, 이러한 기법들은 추후에 강의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창의성 개발 원칙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창의성은 여기 적혀 있네요. 관심과 호기심으로 자란다고 되어 있죠. 어떤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과 호기심을 가지게 되면 문제와 관련된 지식과 경험을 축적할 수 있게 되고, 이걸 바탕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도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좀 추가적으로 좀 얘기를 하자면, 내가 하고 있는 전공이나 업무 외에도 다른 사람들이 하는 전공이나 업무에도 관심과 호기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관심과 호기심이 언젠가는 도움이 됩니다. 창의성을 발휘하는데. 왜냐하면 제가 창의성이 다른 현상을 다른 용도로 적용을 해서 성능을 향상시키는 것도 창의성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뭐 하는지 관심을 가지고 호기심을 가지는 것도 창의성 개발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창의성은 유연하고 열린 사고에서 나온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항상 대안을 생각하고 자신과 다른 타인의 생각과 문화, 가치관을 존중을 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여야겠죠. 나의 의견과 나의 생각만을 고집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고정관념이나 나의 생각에만 사로잡히게 되면 창의성이 나올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은 창의성은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에서 나온다. 자, 뭐 뻔한 얘기긴 한데 결과에 대해 낙관적인 태도와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은 창의성을 발휘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내가 애초에 결과가 좋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창의성이 당연히 안 나오겠죠. 그 이유는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고 관심을 가지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 이건 당연한 거고, 수동적인 태도를 취하면 창의성이 안 나오죠. 내가 적극적으로 찾아보고 뭔가를 해야지 아이디어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창의성은 칭찬과 보상으로 증폭된다. 이건 모든 창의성 말고 다른 일들도 다 포함이 되죠. 누가 칭찬해주고 보상해주면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거는 사실인 거고요. 그 다음에 창의성은 팀워크를 통해 증폭이 된다. 자, 팀워크를 통해 증폭되는 이유는 21세기 사회, 계속 똑같은 말을 하는 것 같은데 21세기 사회에는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게 많은 부분이 있고 다른 사람은 내가 모르는 부분을 더 많이 알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서로 소통하고 서로 협력한다면 창의성이 더 나올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서로 다른 관점에서 보는 생각들이 의견을 주고받다 보면 이 아이디어들이 구체화되면서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구체화되면서 실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창의성은 창의적 발상력으로 증폭된다. 아까 앞에서 말한
창의적 발상 도구들이 있었죠. 뭐 브레인스토밍, 마인드맵, 스캠퍼, 뭐 트리즈 같은 것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창의성 개발을 위해서 또 할 수 있는 거는 뭐 그냥 농담이라기보다는 상식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요즘 건물 보면 회사 건물들 보면 창의성을 높이기 위해서 층고를 높입니다. 즉 천장을 굉장히 높게 만들어 주게 되는데 뭐 그런 실험 결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의 강의실이나 근무하는 환경이 천장이 높게 되면 좀 더 창의성이 더 발휘된다고 하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천장이 낮으면 창의성은 떨어지지만 집중력은 높아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이버나 이런 데서 이제 천장이 없는 게 아니고 천장이 높은 사무실을 만드는 이유도 그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구글도 마찬가지죠. 이건 그냥 부수적으로 해드리는 얘기고요. 자, 그래서 창의적 발상 도구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발산적 사고, 수렴적 사고가 있죠. 발산적 사고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발상을 통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겁니다. 확산적 사고 또는 생성적 사고라고 하는데 도구로는 브레인스토밍, 강제연결법, 마인드맵, 스캠퍼, 트리즈 등이 있겠죠. 그러니까 발산적 사고는 이것저것 다양한 아이디어를 막 적어보면서 시작을 하는 거라고 보면 되고, 수렴적 사고는 발산적 사고를 통해 도출된 다양한 아이디어를 분류하거나 수정하고 분석 평가하여 최종적으로 가장 적합한 아이디어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판적 사고 또는 초점적 사고가 요구가 되죠. 그래서 도구로는 뭐 PMI, 하이라이팅, 역 브레인스토밍, PPC 뭐 이런 것들이 쭉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뭔지에 대해서는 한번 찾아보도록 하고요. 좀 더 쉽게 설명을 하자면 창의적인 발상 도구의 발산적 사고는 자, 우리의 생각이 이렇게 문제를 뭐 해결하는 게 이렇게 있을 때 이거를 쭉쭉 다양하게 여러 가지 의견들을 뻗어나갑니다. 그러면 다양한 것들이 이렇게 쭉쭉 뻗어나오겠죠. 여러 가지 뭐 해결 방안이라든지 기법들이 이렇게 쭉쭉 뻗어나옵니다. 이게 뭐 브레인스토밍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마인드맵도 이거랑 비슷하죠. 마인드맵도 이렇게 어떤 주제를 바탕으로 이렇게 쭉쭉 뭐 뻗어나가는 게 되겠는데, 이렇게 하고 나서 나온 아이디어들을 평가를 해서 하나로 추리는 게 수렴적 사고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있지만 이게 실현 가능한지 경제적인지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이런 걸 쭉 나열한 다음에 한 가지로 좁히는 거를 수렴적 사고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발산적 사고와 수렴적 사고라는 창의적 발상 도구를 통해서 우리가 창의성을 발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대표적인 발상 도구에 대해서 정리를 쭉 해놨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발산적 사고 기법에는 브레인스토밍, 강제연결법, 마인드맵, 스캠퍼, 트리즈, 트레인 라이팅, 시네틱스, 수평적 사고, 수렴적, 발산적 연쇄 질문이 있습니다. 각각 뭔지는 이렇게 쭉 적혀 있고요. 우리가 추후에 강의를 통해서 이 창의적 발상 도구의 몇 가지를 학습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수렴적 사고 기법도 이게 쭉 나열이 되어 있죠.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생각을 해보기보다는 한번 그냥 쭉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창의성을 방해하는 요인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창의성을 방해하는 요인은 크게 4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자, 첫 번째가 심리적 타성.
그러니까 간습적인 사고나 혁신적인 접근을 방해하고 자신의 지식과 경험 안에서만 해결책을 찾는 거죠. 그러니까 고정관념을 깨지 못하고 그 울타리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이거를 조금 깨고 나가야지 창의성이 발휘가 되는데 그걸 못하고 나의 어떤 바운더리 내에서만 생각하거나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문제정의. 이거는 애초에 방향이 잘못 설정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의 본질과 무관한 목표를 설정한다. 또는 다양한 관점에서 문제를 검토하지 않는다. 표면에 잘 드러나는 문제만을 공략한다. 라고 되어 있죠. 마하트마 간디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방향이 잘못되면 속도는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방향이 잘못됐으면 우리가 열심히 차를 타고 가던 고속도로로 가던 빨리 가는 게 의미가 없다는 거죠. 정확하게 문제가 뭔지 인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정의를 잘못하면 창의성이 발휘가 될 수가 없죠. 애초에 시작점부터가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은 다학제적 지식 부족. 다학제적이라는 말은 다들 아시죠? 다학제적은 하나의 분야가 아니라 여러 분야의 지식을 다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날의 문제는 하나의 학문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융합이라는 단어가 트렌드가 되고 각광을 받는 거죠. 그래서 많은 문제가 여러 분야의 다학제적 지식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다방면의 지식들을 많이 알면 좋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 중에 다른 사람이 하는 세미나나 발표 등에도 관심을 가지고 들어보라고 하는 이유도 그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방대한 양의 전문 지식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도 있죠. 그래서 필요한 게 팀워크 그리고 의사소통 기술이 되겠죠. 이러한 것들이 있으면 이러한 문제를 이러한 방해 요인을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순회피가 있는데 모순회피는 문제에 숨겨진 모순을 찾지 못한다. 모순의 직면을 했을 때 피하는 경향이 있다. 단편적인 절충안으로 쉽게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다. 자, 모순은 서로 상반되는 요구를 동시에 만족시켜야 하는 상황인데요. 자, 문제 해결 과정에서는 이러한 모순 상황에 부딪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모순에 직면하게 될 때는 궁극적인 해결책을 찾기보다는 절충안을 찾아서 해결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창의성을 방해하는 요인 중 하나가 되죠. 어정쩡하게 이것과 저것을 섞어서 절충안을 찾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절충안을 찾거나 모순을 회피하는 것은 피하는 게 창의성 개발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실습과제를 하나 또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로 어려운 건 아니고요. 이 개별과제입니다. 개별과제인데, 자, 일상을 바꾼 아이디어 상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대단한 발명은 아니지만 우리의 일상을 좀 더 편리하게 바꾼 아이디어 상품을 3개 이상 찾아보고 어떤 점이 개선되었는지 작성하시오. 자, 이거는 굳이 수기로 안 하셔도 되고 PPT에다가 이렇게 적어서 제출하셔도 됩니다. 대단한 걸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저라면 우산털이를 할 것 같고요. 우산털이 다들 아시죠? 이제까지 우리가 비닐을 사용해서 입구에서 비닐에다가 우산을 넣고 건물로 들어왔었는데 최근에 이제 간단하게 개발한 게 이렇게 통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얇고 길쭉한 통 벽면에 대걸레 같은 걸 양면에 붙이고 사람이 들어오면서 우산을 이렇게 툭툭툭 양옆으로 털면서 물기를 털어내서 들고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것들이 있었죠. 이런 게 간단한 아이디어 상품이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한번 재미삼아서 우리 일상에서 어떤 아이디어 상품들이 있는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을 찾아보면서
창의성에 대한 개념도 정립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꼭 새로운 게 아니더라도 기존에 다른 데 있던 성능이나 기술을 활용해서 성능을 개선한 경우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실습 설계 과제 할 때 문제를 찾거나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이제 그 다음 수업부터 제가 조를 어떻게 짤 거고 앞으로 활동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확실하게 정해진 게 없는데 아두이노 교육이랑 아두이노 지급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확정이 되면 또 정확하게 우리가 기말 과제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